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집에는 TV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거든요. 거실 벽까지 책으로 쌓아두고 사는 중이에요. 남편이 죽고 나서 몇 년쯤 지나자 TV를 놔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이 많은 책을 언제 치우나 하고 엄두가 안 나기도 하고 막상 치워버리면 한 사람의 인생까지 싹 버리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포기했죠. 남편이 작가냐고요? 아니요. 작은 출판사의 대표였어요. 남편이 깊숙이 고민해서 선정한 한 권 한 권이 모두 제게는 소중한 보물이자 그의 인생 같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남은 책들을 모조리 집으로 가져왔어요. 어차피 보관할 곳이 없기도 했고요. 남편은 큰 돈 한 번 갖고 온 적 없었지만 저는 그 일을 항상 존경했어요.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걸 워낙 좋아했던 저였어요. 다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 저는 도서관에 처박혀서 하루 종일 책을 읽곤 했죠. 처음에는 다양한 동화책으로 시작해서 나이가 들면서 소설, 에세이, 인문학, 정말로 손에 잡히는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어릴 때는 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사실이자 진실이라고 믿어서 고집스러운 아이가 될 뻔하기도 했어요. 저는 궁금한 게 생기면 혼자서 생각하거나 누구에게 묻기보다는 늘 책에서 그 해답을 찾곤 했거든요. 국어 성적만은 늘 좋았다는 게 자랑하는 자랑거리였네요. 제 주변 사람들은 이런 저를 잘 알고 있었기에 저는 선물을 받아도 대부분 책으로 받았고 제가 선물을 줄 경우에도 책을 즐겨주곤 했어요. 선물로 책을 달라고 하면 생각 외로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곤란해하는 표정을 보는 게 즐거웠어요. 누군가가 서점에 가서 저를 생각하면서 책을 고른다는 행위 자체가 기쁘게 느껴졌어요. 선물로 책을 줬을 때 친구들의 반응 또한 천차만별이었죠. 기겁하는 친구, 좋아하는 친구, 읽을 시간이 없다는 친구. 하지만 다들 기쁘게 받아주었고 읽고 나서는 너무 좋은 책이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어요. 제가 친구 관계를 보니 참 많았나 봐요. 책을 주는 것도 받아주는 것도 모두 고마운데 감상까지 얘기해주다니. 거기에 어느 날은 소개팅까지 들어왔지 뭐예요? 사실 이게 저에게 온 가장 큰 복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심지어 소개팅을 제안해온 친구는 평소에 연애나 남녀 문제에 대해 거의 관심을 두지도 않았고 화제로 올리지도 않는 친구였어요. 너 소개팅 안 할래? 요즘 만난 사람 없긴 한데 어떤 사람인데 내가 소개팅을 해준다고 하고 별일이다. 너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라서 그래? 나랑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닌데 뭐. 에이 그럼 싫어. 너무 어색하잖아. 잘 안 되기라도 하면 너나 중간에 지인에게 더 미안한 일이고 그렇지만 내가 진짜 좋아할 만한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길래 나 조건 따지고 그런 사람 아닌 거 알면서 그러니 내가 전에 엄청나게 감명 깊게 읽었던 에세이잖아. 나한테도 선물해준 거 그 에세이를 낸 출판사 대표님이야. 뭐라고 세상에. 어쩜 진짜요. 잠깐만 좀 진정하고 그 에세이 집은 제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왔을 만큼 큰 영향을 미쳤지만 좀 특이한 느낌의 책이었어요. 솔직히 잘 팔릴 것 같은 책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을 내준 출판사는 어떤 곳일까? 대표는 어떤 사람일까? 같은 얘기를 친구랑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와 소개팅을 하게 된다니요. 솔직히 저는 당장 펄쩍 뛰어오르고 싶을 만큼 기뻤지만 얼른 마음에 가다듬었어요. 사람에 대한 기대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그 책을 통해 얻은 교훈 중 하나였거든요. 심지어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혼자서 환상이나 기대를 품고 있다가 실망이라도 하면 그 사람에게도 신뢰하고 저 스스로에게도 좋은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버리고 저는 소개팅에 나갔어요. 물론 기대를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지만요. 놀랍게도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남편은 제가 기대를 버리지 않아도 될 만큼 좋은 분이었어요. 근사하고 또 멋진 사람이었어요. 잘 팔리는 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좋은 작가를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남편 출판사의 운영 방침이라고 했어요. 누군가는 그 에세이를 읽고 인생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을 실제로 만나게 되더니 제가 더 영광이네요. 정중하고도 점잖은 그 말투에 저는 첫 만남에서 이미 홀딱 반하고 말았어요. 뚜렷한 지론을 가진 그 모습이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인생의 반려자는 꼭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책을 좋아하다 못해 그 소중함을 잘 아는 남편의 모습은 정말로 제가 바라던 남편 그 자체였어요. 현실에서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한 적이 없었기에 정말 꼈어요. 왠지 꿈 같았죠? 남편과의 연애는 순탄하게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연애를 즐기기도 했지만 주로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가장 많은 데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나만 알고 있던 책을 서로에게 추천해주기도 하고요. 먼지 쌓인 책장 한쪽에서 보석처럼 숨어있던 책을 찾아내기도 하고요. 오래된 책 냄새를 킁킁거리며 맡고는 서로 마주보고 배시시 웃는 커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그렇게 꿈같은 연애를 하다가 결국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지요. 호수로는 언제나 갖고 싶었던 추리소설과 세계 문학 전집을 마련했어요. 이런 혼수에 동의해주는 남편은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결혼식 날, 저는 정말 세상에 다 가진 것만 같았어요. 다만 저도 남편도 짐으로 가져온 책이 이미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신혼집의 방 하나를 완전 책으로 가득 채웠어요. 채웠어야 했어요. 사실 그러고도 모자라서 집안 곳곳에 책이 쌓여 있었죠. 거실에도 부엌에도 어딜 가도요. 누가 보면 정리정돈이라곤 하지 않은 먼지투성이 집이라고 했겠지만 저나 남편에게는 마치 자그마한 놀이동산처럼 느껴지는 집이었어요. 여가 시간에는 책을 읽고 산책도 하고 같이 읽은 책에 관한 토론도 하고요. 정말 완벽한 신우생활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쁜 쌍둥이 아들도 낳게 되었죠. 그런데 쌍둥이 아들을 키운다는 건 예상보다 훨씬 힘든 일이더군요. 아이들이 책을 장난감이 아닌 책으로 인식하기 전까지는 책을 입에 넣거나 찢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했던 것과 아무렇게나 쌓아둔 책을 건드려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던 것은 빼고요. 처음으로 위기가 찾아온 건 아이들의 좀 더 커서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사춘기가 찾아왔을 때쯤이었어요. 처음에는 기뻤어요. 아이들이 이제 제법 컸구나. 내 개인 시간도 갖고 아이들과 책을 하기도 할 수 있겠구나 하고요. 그런데 중학생이 되자마자 아이들은 아예 다른 세상으로 떠나버리기라도 한 것 같았어요. 책 이야기는커녕 일상적인 대화조차 하기 힘들어졌죠. 제가 잔소리라도 조금 할라치면 말대꾸를 하고는 시위하듯 문을 쾅 닫아버린 건 기분이었어요. 비싼 운동하며 옷을 사달라고 하질 않나. 안 된다고 하면 엄마는 말이 안 통한다면서 소리를 질러대기도 했죠. 키도 저보다 커지고 힘도 세져서 저로서는 정말 감당하기가 힘들더군요. 하루는 남편에 붙들고 아이들에게 한 소리만 해달라고 하소연했어요. 여보, 애들이 이제 너무 많이 커버렸나 봐에 내가 하는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어. 그게 무슨 소리야? 가만히 자꾸 시선 맞추고 얘기해봤어. 그 가만히 잡고 있는 것부터가 너무 어려워. 아이들이 날 똑바로 쳐다보려고 하질 않아?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시선부터 피하는 걸 당신이 하는 말이라면 조금은 듣지 않을까? 정말 힘들긴 했는지 얘기를 하는데 제 눈에서 눈물방울이 또르르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민망했지만 이럴 때 믿고 의지할 사람이 남편 외에 누가 있겠어요. 남편은 말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남편은 그날 저녁 조용히 아이들을 부르더니 각자에게 책 한 권씩을 내밀었어요. 남편의 출판사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이었어요. 그리고 독서 감상문을 써오라고 하더군요. 거창하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읽고 느낀 바를 간단하게라도 써오라고 했죠. 아이들은 틱틱대고 투덜거리면서도 남편의 말은 거역할 수가 없었는지 책을 들고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빙긋이 웃으며 저에게 봉투 2개를 주더라고요.
그건 편지로 둔갑한 독서 감상문이었어요. 죄송하다는 내용으로 점철된 그 독서 감성문을 보며 저는 눈물방울 정도가 아니라 눈물바다를 만들어냈고요. 그런 날을 보낸 후엔 다만 며칠이라도 착한 아이들이 되어주곤 했어요. 제가 했던 잔소리나 훈육보다 책을 읽고 느끼고 뉘우치는 바가 더 크다니 역시 남편과 저희 아이들이란 생각에 뿌듯하기도 했어요. 또 그 책이 남편의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라는 게 더 기뻤고요. 그 후에도 아이들은 종종 제 속을 썩였고 그때마다 남편은 심사숙고 끝에 고른 책 한 권씩을 아이들에게 말없이 내밀었어요. 봉투 속 내용은 점점 얄팍해졌지만 그래도 결말은 언제나 같았어요. 죄송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그 두 가지 말 덕분에 그 시절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쯤이 되자 아이들은 겉으로는 무뚝뚝해도 심성 많은 착한 아이들로 자랐어요. 이 모든 게 책 덕분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흐뭇했지요. 다만 책이 책임져 준 것은 아이들의 심성뿐이었어요. 가정 형편은 알게 모르게 기울고 있었죠. 남편이 다양한 작가를 찾아 많은 책을 출판할수록 출판사는 적자에 허덕여야 했어요. 하지만 그게 남편의 지론이었으니까요. 팔리는 책보다 좋은 작가를 찾아서 기회를 주는 것, 그런 모습에 반했던 저이기에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최대한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꾸려나가며 남편을 응원하는 것 외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군요. 결국 남편은 아이들이 대학에 합격하자마자 아이들을 불러서 공표하는 것처럼 입을 열었어요. 자, 너희 둘 다 이제 20살이 되었구나. 일단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한다. 성인이라 함은 무릇 자신의 행동을 포함한 모든 것의 책임을 조아하는 법이지.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너희들에게 용돈을 포함한 지원을 일절 끊으려고 한다.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지원을 끊는다니요. 용돈을 안 주시겠다고요? 갑자기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다. 학교가 머니 근처에 집을 얻을 수 있도록 보증금 내주는 것 그리고 1학년 1학기 등록금이 돼주는 곳.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직접 벌어야지. 월세, 생활비 그리고 2학기부터는 학자금 대출도 너희들이 이름으로 봐야 될 거다. 학자금은 상환 기간이기니 나중에도 비거 취업한 이후부터 갚으면 될 거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하든 알아서 해결해라. 부모로서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아니,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학교 공부도 해야 하는데 아르바이트는 언제 해요? 맞아요. 주말에만 아르바이트를 한다 쳐도 그걸로 어떻게 월세 생활비까지 충당해요? 너무 하신 것 아니에요, 저야? 당연히 남편 출판사가 생각보다 더 힘든 실정이구나. 오죽하면 20살이 된 아이들에게 남편이 저렇게까지 말하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마음은 좋아하는 완전히 다르더군요. 물론 아이들 입장에서도 청천벽력 같았겠죠. 아이들은 끝까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이들은 큰 오해를 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한 회사의 대표인데 이렇게까지 집안 형편이 어려울 거라고는 예상도 못한 거죠. 아이들은 자신들을 강하게 키우라며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사자인 저와 남편을 오해했어요.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라는 식으로요. 저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출판사 사정을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그럴 수는 없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이 고집을 꺾지 못했고 그렇게 아이들의 대학 생활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어요. 배신감 때문인지 아님 고단함 때문인지 아이들은 조금씩 저희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잘 있냐고 잔부 전화를 걸어도 원망 어린 대꾸만 돌아오길 시었죠. 잘 지내냐고요? 어떤 게 잘 지내는 건데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르바이트 하러 갔다가 1교시 수업 들으며 꾸벅꾸벅 졸고 수업 끝나면 또 아르바이트 가는 생활인데 제가 잘 지낸다고 대답을 해야 해요. 아빠가 우리한테 바랬던 게 고생이었다며 그대로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세요. 엄마 결국 아빠 설득도 못했잖아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제가 고아인 줄 알아요. 입학 선물로 뭐 받았냐고 자기는 비싼 시계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좋은 아무 대답도 못했거든요. 받은 게 있어요 말을 하죠? 독립심을 선물로 받았다고 할 순 없잖아요. 아, 그만 끊을게요.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서 아르바이트 가야 해요. 고아 소리까지 들으면서 다닌다니 당연히 제 속도 말이 아니었어요. 남편 몰래 조금씩 용돈에 쥐어주기도 했지만 한창 놀고 싶은 아들들에게는 덕없이 부족했겠죠. 그렇게 남편과 깊어진 골은 쉽게 좁혀지지 않은 채 시간만 계속 흘렀어요. 다행히 두 아들은 군대도 무사히 갔다 오고 취업해서 든든하게 자리도 잡았어요. 학자금 대출도 씩씩하게 갚아 나갔고요. 하지만 그만큼 남편과 아이들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겨버렸어요. 아이들은 남편을 어색해했고 남편은 그걸 또 섭섭해했어요. 중간에서 저는 어찌 알바를 몰랐죠. 마치 앞으로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남은 숙제는 남편과 아이들의 관계뿐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추적추적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죠.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날이 한층 더 포근해지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남편이 퇴근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돌아오질 않고 연락도 받지 않더군요. 우산이 없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잠이 들었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저는 출판사에 가보기로 했어요. 밖에서 보니 불은 꺼져 있었고 아내는 함성을 지르며 문을 열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더군요.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생각을 하던 차에 저 멀리서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근처의 병원 응급실에서 온 전화였죠.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다고요. 무슨 정신으로 병원까지 갔는지 기억도 나질 않아요. 미친 사람처럼 달려간 병원에서 저를 맞이한 것은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된 남편이었어요. 즉사였다고 하더군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아무런 걱정 없이 우리 부부 오손도손 함께 할 때만 남았는데 교통사고라니. 몇 번이나 아닐 거라고, 그이가 아닐 거라고 외쳤던 것 같아요. 뒤늦게 달려온 아이들이 저를 진정시켰지만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진정할 수가 있었겠어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장례식장에 와 있었던 것 같아요. 평소 남편의 인품을 보여주듯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화환도 가득했죠. 하얀 국화가 잔뜩 늘어져 있었던 풍경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네요. 장례식장에서도 저는 울다가 지쳐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 한참을 멍하게 입곤 했어요. 아이들은 그런 저를 달래다가 영정사진을 멀뚱히 바라보다가 하더군요. 엄마, 괜찮으세요? 물이라도 좀 드실래요? 잠깐 좀 누워 계세요? 저희가 있을게요.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너희들은 괜찮니? 너희들이나 좀 쉬어. 밥은 먹었어. 솔직히 잘 실감이 안 나요. 그냥 기분이 이상해요. 실감이 안 나? 아빠가 돌아가신 게 엄마도 그래? 믿을 수가 없네. 죄송해요. 제 기분은 엄마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낯설어요. 정말 저 사람이 우리 아빠인가 싶은 느낌이에요. 저도 비슷해요. 죄송해요. 사진 속 아빠 얼굴이 너무 낯설고 너에게 느껴져요. 아이들은 대학에 간 이유는 물론 동반 입대로 군대에 갔을 때도 휴가 나와서는 집에 들러 점심만 먹고 가버리곤 했거든요. 남편이 오면 저녁까지 먹고 가라고 해도 어색해서 싫다고 거절했던 아이들이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식사라도 한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더군요. 크면 이해하겠지 하고 생각하며 미루었던 게 끝내 이별이 되어버릴 줄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제대로 서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도 서로 나누지 못한 채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저는 그저 망연자실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도 원망스럽고 아이들도 원망스럽고 그냥 다 모든 것이 원망스럽기만 하더군요.
장례식이 끝나고 출판사는 폐업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출판사에 남아있던 수천 권의 책들을 집으로 옮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좁은 집안이 책 투성이가 되었지만 도저히 버리거나 처분할 수는 없었어요. 책들에 둘러싸여 있으면 남편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 좋았거든요. 한 번씩 남편이 그리울 때면 아무 책이나 꺼내서 맨 뒷장을 가만히 펼쳐봤죠. 남편의 이름을 보며 한참을 쓰다듬곤 했어요. 때론 말도 걸어보곤 했죠. 왜 꿈에도 한번 나타나주지 않냐고. 좋은 곳으로 가서 편하게 있나 봐. 아구요. 눈물 얼룩이 생겨서 따로 보관해둔 책만 해도 몇 권인지 모르겠네요. 당연하지만 남편이 없는 세상도 아무렇지 않게 잘 돌아가더군요. 고작 몇 달이 지났을 뿐인데 저는 어느새 남편이 없는 삶에 익숙해졌어요. 아니, 그렇게 보이려고 무척이나 노력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친정 식구들이며 친구들이며 아이들이며 모두가 저를 걱정하고 제 눈치를 보는 게 너무 싫었어요. 우리 부부 사이가 워낙에 각별했기에 당연한 일이었고 그래도 고마운 일이었지만 빨리 회복하고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거기에 보답하는 일인 것 같았어요. 남편도 훨씬 좋아할 것 같았고요. 그렇게 저는 서서히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혼자 있을 때면 여전히 눈물이 나지만 남들 앞에선 웃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었지요. 다만 예전처럼 책을 많이 읽지 않게 되었어요. 함께 책을 고르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돈을 벌어야 해서 나름 이것저것 알바를 하러 다니느라 책을 볼 시간도 없이 퇴근하고 오면 방전이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남편이 떠난 지 5년이 되던 날,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남편의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도 남편은 책을 들고 있더군요. 책이 가득한 책장 사이에서 책을 보고 있었어요. 어쩐지 저는 꿈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을 볼 수 있어 기쁘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부르자 그이는 고개를 들고는 예전처럼 빛나는 웃어주더군요. 살아생전의 모습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서 저는 안심이 됐어요. 좋은 곳에 있겠구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겠구나, 나만 잘 지내면 되겠구나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책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바지 주머니를 가리키더군요. 남편이 입고 있는 바지는 아주 낡은 청바지였어요. 제가 버리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편안해서 이젠 제 몸 같다며 절대 버리지 말라고 했던 그 바지였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자 남편은 반복해서 바지 주머니만을 가리켰어요. 저는 무슨 뜻이냐고 묻고 싶었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더군요. 여보, 여보 하고 입만 한참 벙긋거리다가 갑작스레 잠에서 깨어났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저는 다시 잠을 청해보려 했지만 좀채모면 잠이 오질 않더군요. 문득 남편이 계속해서 가리키던 것이 떠올랐어요. 그 청바지를 버렸던가 어쨌든가.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버리지는 않았을 것 같았어요. 출판사에서 가져온 책들만 온 집에 쌓아놓고 막상 유품 정리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떠올랐거든요. 처음에는 쳐다보기만 해도 너무 슬퍼서 모두 서재 겸 남편 방에 옮겨두기만 했어요. 그리고 차일필 미루다가 어느새 5년이란 세월이 흘러버린 거죠. 저는 진하게 커피를 내려 한 잔 마시고는 남편의 방으로 향했어요. 책이 상한다고 일부러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방을 고른 데다가 한참을 들어오질 않아 먼지 냄새와 오래된 책 냄새가 쾌쾌하게 나더군요. 남편과 제가 좋아했던 바로 그 냄새 말이에요. 저는 옷장을 열어볼까 하다가 옷장 앞에 쌓여있는 박스들부터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나오든 지금의 저라면 즐거운 추억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 박스는 남편의 사무실이었어요. 남편이 즐겨 쓰던 필기도구와 노트가 있었는데 그중에는 제가 생일 선물로 주었던 만년필도 있더군요. 결혼 후 첫 생일 때 아름아름 모은 돈으로 샀던 제법 비싼 브랜드의 만년필이었어요. 각인으로 남편의 이니셜도 새겼어요. 출판사 대표님인데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내가 내민 선물을 뜯은 남편은 말로는 너무 비싼 거 아니냐면서 얘기했지만 기쁜 내색을 감추진 않더라고요. 남편과 보냈던 수많은 시간과 기억들이 물밀듯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노트를 드러내자 그 아래에선 낡은 바지가 나왔어요. 네, 꿈속에서 남편이 입고 있던 바로 그 바지예요. 갑자기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바지 아래에는 작은 상자가 2개가 있었어요. 저는 우선 바지 주머니를 살펴보았죠. 그 속엔 작은 열쇠가 하나 나왔어요. 은행 금고 열쇠 같았지만 이것만으로는 어떤 은행의 어떤 금고인지 전혀 알 길이 없었기에 따로 소중히 보관해 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바지 아래에 있던 작은 상자에 담겨 있던 건 시계였어요. 우리 형편으로는 절대 못 살 고가의 시계 2개가 상자 안에 소중하게 담겨 있었어요. 시계를 이리저리 살펴보던 중 저는 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시계에는 아이들의 이니셜과 생일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숨기는 것이 없이 모든 일상을 남편에게 공유하던 조였기에 아마 시계에게도 흘리듯이 했었나 봐요. 본의 아니게 다른 부모들과 비교를 해버렸던 거죠. 제 속이 아팠던 만큼 남편도 못내 신경이 쓰였던 모양이에요. 벌써 몇 년 전의 일인데 남편은 결코 잊지 않았던 거죠. 저조차 잊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며칠 후 저는 주말을 틈타 아이들을 집으로 불렀어요. 여전히 무뚝뚝한 아이들은 무슨 일이길래 번거롭게 시간을 맞춰 같이 오라고 했냐고 물으면서도 장소는 저를 위한 과일이며 영양식품 등을 가득 가지고 왔어요. 다시 한번 눈물이 핑 돌았죠. 남편과 제 교육이 책사랑이 헛된 것만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아이들을 앉혀놓고 남편이 남긴 선물을 전했어요. 이게 뭐냐고 묻던 아이들은 상자를 열어보고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저는 선물과 함께 남편이 입던 바지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게 뭔지 알겠어? 이건 그냥 평범한 바지가 아니야? 아빠가 20년도 넘게 입으신 맛이야. 너무 나이가서 내가 버리라고 몇 번을 말해도 편하다면 늘 입고 다니셨지. 브랜드 제품도 아닌데 너무 나이가서 무릎이 찢어진 걸 뭐라고 웃으면서 계속 입고 다니셨어요. 본인이 이런 바지를 입는 건 아무 상관없었지만 너희들한테 시계 선물 하나 못 해준 게 못내 아쉬우셨던 모양이야. 내가 너무 늦게 발견해버렸지만 이제 아버지 원망하는 건 그만두렴. 아무렴 너희한테 줄 돈이 아까우셨을까?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그때는 아버지도 나도 참 힘들 때였어. 너희들이 이렇게 잘 자라준 것만이 고마울 뿐이야. 이내 아이들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하더니 굵은 눈물방울이 방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어요. 장례식장에서는 실감이 안 난다며 울지도 않던 아이들이었는데 말이에요. 아이들은 평생 아버지를 위해 아껴왔던 눈물을 다 쏟아내는 듯 펑펑 울었어요. 나중에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어서 셋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지요. 눈물샘이 다 말라버릴 때까지 온 것 같아요. 한참을 지난 후에야 셋이서 퉁퉁 부은 눈으로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짓을 수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게 기적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엄청난 기적이었죠?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지 않게 된 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또 있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가져다 준 기적은 이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 기적은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한층 더 꿈 같은 것이었어요. 그 기적의 시작은 전화 한 통에서 비롯되었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예요. 어머, 현준 씨 아니에요? 맞죠. 당연히 기억하죠. 그 이가 생존에 신세 많았어요. 아닙니다. 저야말로 대표님께 신사 많이 졌죠. 몇 년 만에 이렇게 불쑥 연락드렸어요. 죄송합니다. 꼭 여쭐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뭐든지 부담 없이 물어보세요. 혹시 대표님 유품 중에 작은 열쇠 같은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 해서요?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마침 며칠 전에 찾아낸 참인데 현준 씨는 그게 무슨 열쇠인지 아세요? 알다 맞아요. 제가 조만간 아니 내일 당장 좀 찾아뵈어도 괜찮을까요? 댁은 여전히 그곳인지요? 했네.
전에 살던 곳 그대로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 찾아뵙고 자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의 주인은 예전에 남편 밑에서 가장 오래 일했던 직원인 현준 씨였어요. 사람이 참 성실하고 착해서 몇 안 되는 출판사 직원 중에서도 남편이 가장 아끼던 직원이었죠. 남편이 죽은 후에 출판사와 관련된 잡다한 일처리들도 모두 현준 씨가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출판사 관련해서 몇 번인가 연락을 주고받은 후에는 소식을 전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들려줄 얘기가 있다고 하니 의아한 와중에도 궁금증이 일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저보다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또 언제든 믿을 수 있는 둘째를 불러서 같이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참 제가 얘기했던가요? 둘째는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어요. 책을 참 많이 읽던 아이였는데 졸업한 후에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되어서 괜스레 아쉬웠는데 본인은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글을 쓰는 것까진 아니더라도 뭔가 책과 관련된 일을 하지는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말이죠. 졸업할 때쯤이 되어서 언제쯤 말을 꺼내자 남편 같은 책벌레는 되고 싶지 않다고 단호하게 제 말을 잘라버리더군요. 미리 알았더라면 애초에 국어국문학과를 선택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과 함께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시계를 조금만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남편이 조금만 더 일찍 꿈에 나와주었더라면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네요. 다음 날 현준 씨는 점심시간이 지날 때쯤 찾아와 벨을 눌렀어요. 뭐가 그리 다급한지 커피 한 잔도 내놓기 전에 열쇠를 잠시만 보여줄 수 있냐고 하더군요. 조심스럽게 보관했던 열쇠를 보여주자 바로 이거라며 현준 씨는 흥분해 저 소리를 지르고 손뼉까지 치다가 아차 싶었는지 죄송하다 하면서 말문을 열었어요. 현준 씨가 들뜨서 하는 얘기들을 저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둘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더니 어리둥절한 표정을 하고 있는 저에게 일단은 현준 씨와 은행에 갔다 오겠다며 둘은 자리를 떴어요. 은행이 근처에 있었기에 두 사람은 이내 커다란 서류 봉투를 들고 돌아왔어요. 아들은 현준 씨만큼이나 들뜨 보이더군요. 엄마, 아빠야 목은 틀린 게 아니었어요. 그저 남달았을 뿐이죠. 그리고 그 안목은 이제 빛을 보게 됐어요. 아이 대간적인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예, 다시 한 번만 찬찬히 설명해 줄래? 아빠가 선택했던 작품이 해외 출판은 물론 영화 제작까지 되는 거라고요. 아들이 해준 얘기는 대강 이랬어요. 현준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출판사에서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판권은 처분을 한 상태였는데 그중에 남편이 각별히 아끼던 몇몇 작품의 계약서는 남편이 출근 후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중 한 작품이 최근에 빛을 보게 된 거예요. 해외 출판은 물론 영화 제작까지 하겠다고 얘기가 나와서 작가님께 연락이 왔었다고 해요. 남편이 죽은 줄 모르고 있었던 작가님은 출판사가 사라진 걸 알고 깜짝 놀라 주변의 지인들에게 묻고 물어 현준 씨에게 간신히 연락이 닿았던 거죠. 현준 씨는 성실한 직원이었던 만큼 판권 리스트를 꼼꼼하게 정리해뒀어서 해당 작품은 판권의 행방이 묘연한 작품이라는 걸 듣기만 해도 바로 알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문득 남편이 지나가는 말로 중요한 계약서들을 중간에 두던 은행 금고가 있다고 했던 걸 떠올린 거였어요. 그리고 바로 저에게 연락을 했던 거예요. 하필 남편이 꿈에 나와서 열쇠의 존재를 알려준 지 얼마 후에요. 이거야말로 남편이 미래를 내다보고 물려준 유산이 아니면 뭐겠어요. 저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적자뿐이던 출판사는 저에게 모든 것을 다 안겨준 셈이 된 거죠. 우선 가장 먼저 남편을 만나게 해줬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바르게 자라나게 해줬고 남편과 아이들을 화해시켜줬고 이제 저의 미래까지 책임져주게 되더니 정말 기적이라는 말 이외에 무엇으로 이 기쁨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얼마 뒤 우리는 다 같이 남편을 찾아가 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여보, 당신 안목이 맞았어. 당신이 가장 아끼던 그 작품이 지금 한창 영화로 제작 중이야. 해외에서도 너무너무 잘 팔리고 있어? 좋지, 아빠. 예전엔 죄송했어요. 아빠의 사정도 모르고
지금은 아빠를 최고로 존경해요. 납골당해서 아이들 가서는 울면서 웃었어요. 누가 우릴 봤으면 미친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기적은 아니지만 또 다른 기쁜 소식도 있어요. 바로 둘째가 회사를 그만두고 출판사를 경영해 보겠다고 한 일이에요. 남편 같은 책벌레가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 새삼 깨달았다고 해요. 좋은 작품과 작가를 찾아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둘째는 남편이 경영하던 출판사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과거 연이 닿았던 작가님들께 새로운 인사도 드리고요. 요즘은 좋은 작품과 새로운 작가님들을 찾아다닌다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남편은 그 후 다시 꿈에 나오지 않게 됐어요. 아직까지는요. 하지만 이런 저와 아들들을 보며 그때처럼 빛난 것이 웃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집안에 가득 채우고 있던 남편의 흔적들은 둘째가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다시 유통을 시작했어요. 물론 제 눈물 얼룩들이 남은 책들은 제외하고요. 남편의 유품도 싹 정리했어요. 또 기적이 나타나진 않을까 같은 기대를 한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집안에서 매몰된 채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고 너무 멀쩡한 것들은 팔거나 기부를 했어요. 제가 너무 오랜 세월을 묵혀둔 탓에 완전히 못쓰게 된 옷들이 많아서 안타까웠어요. 아, 그리고 제법 커다란 TV에도 다시 들여놓았어요. 드라마가 이렇게 재미있다는 걸 간만에 깨달았지 뭐예요. 하지만 뭐니 해도 제기했어. 1순위는 아직까지 책이에요. 네, 이제 다시 책을 읽게 됐어요. 든든한 아들들과 책을 고르고 토론도 하고요. 동네에서 하는 독서 모임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자유도서를 하는 날은 평소에 좀처럼 읽지 않을 법한 다양한 책들을 추천받을 수 있어서 좋고요. 지정도서를 하는 날엔 똑같은 체계를 읽고 다양한 감상을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아요. 여러 사람들과 독서 토론을 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처음 알았어요. 남편과는 늘 비슷한 감상이 나왔었거든요. 회원들도 모두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 든든한 동네 친구가 여러 생겼지 뭐예요. 요즘은 아들 출판사에서 책이 나오면 남편 서재에 갖다 놓아요. 꿈에는 안 나와도 서서든 읽고 갈 것 같거든요. 책으로 못 담은 우리 식구 얘기는 나중에 제가 만나서 직접 들려줄 생각이에요. 근 몇 년 동안의 일들이 제게는 너무나 꿈만 같았어요. 남편의 떠남과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일들이요. 저의 꿈 같은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오래되었거나 지금 당장 빚을 바라지 않습니다. 않다고 해서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언젠가 더 큰 행운으로 올 수 있으니까요. 늘 건강하시고 올 한 해도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